수요일 맞짱 토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함께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안녕하세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자주 봐서 특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주에 나와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대박이 났습니다. 아 왜요? 많은 뭐 동접자라든지 많은 조회수가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예. 또 많은 또 정치 평론하시는 분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분석은 신의 경지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신 앞에 뭐 다른 게 붙는 건 아니겠죠. 뭐 신동이 이제 정치 신동 아니다. 이제 또 올라갔다. 지도자급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맞짱 토론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혹시 이렇게 방송 같이 한 적은 거의 처음이죠. 저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장 소장님하고 두 분은 친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대체제 비슷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만두면은 장 소장님 방송 들어가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네. 저는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궁금해요. 젊은 보수 이준석 전 네. 대표 네. 기자 취재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어떻게 좀 봤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사실은 3년 동안 한국에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 네. 제일 먼저 주목한 분이 있으니 이준석 대표. 아, 였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마스크로 눈물 찍고 막 이런 기자회견하고 또 그걸 보셨군요. 쫓겨나고 네. 지난 그걸 보셨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네. 이게 진짜 어렵사리 개혁 보수를 좀 해보려고 깃발 들고 젊은 청년이 하는데 그거를 기어이 끌어내리고 이렇게 망치는구나. 그래서 다시 살아올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천하람 등등 군단을 몰고 다시 또 시작을 하려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의 길을 걷다 그 강연할 때도 취재 간 걸로 알고 취재 갔었죠. 네, 갔었어요. 근데 이제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보수라고 하는 게 사실 실체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과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만 떠올랐지 뭔가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네. 그 보수가 집권했을 때 네. 그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개혁 보수였었는데 이제 이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가는 거죠. 이제 천하람 후보 저도 연설할 때 그런 게 있었지만 천하람 후보 연설을 보면은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하게 설정하려고 해요. 아하, 예를 들어 어제 했던 이제 연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노조가 나쁜 거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사실 이게 그런데 일관되게 나오는 태세인 게 뭐냐면 제가 전장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장애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장현이 하는 행동 중에 이런 행태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거다라 했던 것이고 천하람 후보 어제 괴가 뭐였냐면은 노조가 나쁜 것이 아니다. 노조의 순기능도 있고 거기서 당연히 노동자라 그러면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행동은 안 된다 정도가 보수의 스탠스가 돼야 되는데 보수는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적으로 누굴 만들잖아요. 네. 그 보수의 지도자나 영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 너 배신자 그러면 사실 뭐가 배신인지는 별로 기억도 안 나요. 유승민이 한 것 중에 뭐가 배신이었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은 보게 다죠 사실. 그 말로서는 시작이었죠. 예. 완결성이 있고 전혀 문제 없는 발언인데 이걸 갖고 배신자라 찍으니까 배신자가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보수 내에서의 정치 담론이 네. 조금 더 정상화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예전에 보세요. 너 배신자다. 너 빨갱이다. 이번 선거 보세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제가 지적했지만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종북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너 신영복 씨 장례식 가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애도를 했으니까 종북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제가 말하잖아요. 신영복 씨 글씨가 소주병에 다 쓰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너 무슨 소주 먹었지? 너 신영복 씨를 추모하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런 보수 약간 떼거리 근성 같은 게 사라져야 된다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준석 네. 대표가 얘기했던 그 어떤 파시스트적인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어떤 측면에서는 개혁 보수의 어떤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노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논쟁의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네. 보수와 진보가 그 점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장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은 좀 소통을 좀 하고 있는지 이준석 대표님하고 두 분이 왜냐하면 아니 제 굉장히 인생을 망친 사람이 굉장히 이준석 많이 하고 대표예요. 아니 근데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기도 하고 네. 천하람 후보 나오기 전에 네. 사실은 또 먼저
넌지시 또 아니 그때 후보였거든요. 박지원 앵커님한테 네. 내가 힌트를 드렸거든. 왜냐면 묵직한 후보가 나온다길래 저는 최종이라고 생각을 전혀 아니 저 못했어요. 나오기 전에 네. 천하람 후보랑 단독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힌트를 줬어요. 네. 아마 몰랐어요, 묵직한 저는. 후보가 나올 거다. 그랬는데 눈치를 못 채시죠. 아니 다들 그럼 박지원- 김무성이라 생각하지 누가 그걸 천하람이 생각했어요. 장선점 소장이 묵직한 사람이야 제가 그러면은. 김무성, 뭐 최재형 의원 얘기를 했었는데 중진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다들. 중진으로 생각했죠. 몸무게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죠. 전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장 소장님하고 두 분은 자주 이렇게 소통을 좀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자주는 소통을 안 하고요. 교감하는 부분은 맞나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보수 참칭 패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준석 대표님하고 교감하고 예. 2016년 이후에 제가 국민의힘 쪽 아니면 뭐 민주당 쪽 정치권을 바라봤을 때 가슴이 뭉클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저 정치인들 왜 저러지?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이준석 대표, 천하람, 뭐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분들의 외침을 보고 막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이분들이 보수의 미래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좀 나이 먹었잖아요. 네. 상당히 뿌듯하고 어허. 좀 응원해주고 싶은 생각밖에 드라마 없어요. 보면 막 눈물 나고 이러세요. 아니 그건 아니. 드라마를 안 아니 봐요. 근데 저도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예, 예. 그 제주 연설에서 저는 천하람 후보 연설문을 꼭 보거든요. 네. 근데 제주 연설에서 난방비하고 그 학원비를 비교하면서 하는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8살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고 이게 천하람의 고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 그 정치인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 보면서 연설문을 누가 쓰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연설문 혹시 약간 조언도 받나요? 이준석 대표랑 얘기도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하시는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전당대 연설문 때문에 네. 이제 이야기가 좀 됐잖아요. 그 전까지의 전당대 연설문들은 되게 직설적이에요. 지금도 네. 아직 다른 후보들은 그런 게 많아요. 뭐냐면은 그때 제가 대구에서 탄핵 개강을 넘자고 네. 연설했고 했을 때 기억이 박근혜 납니다. 탄핵 네. 정당이 됐을 때 바로 제 뒤에 있던 나경원 후보의 연설문이 뭐였냐면은 박정희 공항으로 대부분 뭘 공항을 하자. 지읍시다 여러분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보여주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 대부분은 그거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 전환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트렌드가 가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장 기자님이 보셨던 것처럼 천안 후보 연설문에도 보면은 한 번쯤은 곱씹어보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넣는 게 적어도 2030 새로 들어온 당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트렌드가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 영향은 당연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천하 용인이에요. 이게 별호라고 할 수 있죠. 주춤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특히 또 당대표 선거에서는 의외로 한교안 후보가 좀 앞선 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전략을 짤 때는 예. 보면은 현재 우리 위치를 알고 냉정하게 그다음에 한 표씩 긁어 모으는 전략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천하람 후보 돌아다니면은 뭐 보수의 평론가부터 해서 무슨 뭐 신문사 논설위원부터 해서 각자 백가정명식으로 조언을 해요. 네. 뭐 이준석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다 그런 있잖아요, 얘기. 보면은. 예.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덩어리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얹을 때 하는 거고요. 네. 단기적으로 천하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좀 격세지감을 느끼긴 하지만은 2주 전에 5% 나오던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이 지금 10% 20% 여기까지 가는 단계를 어떻게 빨리 가느냐가 유일한 고민 사안이지.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천하람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의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라는 변명표 이준석은 당선됐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천하람은 2주 전에 자신의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앞으로 또 2주 남았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뭐가 이제 달라졌느냐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으면은 성공한 전당대회고 그게 아니라 나풀나풀하면서 이제 솔직히 방송 보면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종편 1세대부터 살아남았지만은 예? 네. 오래 가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입꼬리가 불안하네. 올라가는데 너무 불안해요. 너무 아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 빨개졌어. 하면 뭔가 저는 딱 예를 들어 불안해요. 박지훈 변호사가 안돼. 박지훈 변호사가 주변에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뭐 사투리 고쳐라부터 해가지고 다 들었으면은 네.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니,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저런 얘기하니까 제가 양심이 찔린 게 네. 어제 아침에 네. 천하람 후보 만났거든요. 네. 사투리 제가 고치라고 했어요. 조언을 했는데 예. 사투리 네? 고치라고. 아니 뭐라고 했냐면 네. 제가 이준석 물어봤어요. 아닌 자기만의 색깔 내라 이런 말씀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예.
즐겁냐 물어봤어요. 아 즐겁냐? 너무 즐겁대요. 그럼 그래서 됐네요. 그럼 됐다. 됐네요. 예.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즐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제가 너무 아까 즐기는 것 같던데. 네. 아까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제주 연설이 첫 번째 연설이었는데 네. 제가 뭐 했냐면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보는데 이 대중 연설이 처음인 거야. 아 천하람 후보가. 네, 잘 생각해 보면은 천하람 아, 후보가 그러네요. 옛날에 순천에서 총선 한번 나간 적은 있지만은 사실 전라도에서 그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가서 총선 치른다는 거는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제가 선거 치를 때 서울에서 네. 이 군소정당 후보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열심히 하세요 하고 박수 치고 그냥 가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무관심 후보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의 무관심 후보로서의 선거 경험 외에 이번에는 진짜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기자들이 내 말을 타이핑 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긴장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지금 자료 화면으로 쓰인 사진 보면은 막 얼굴이 이렇게 막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이 제주도 연설할 때 사진인데 지금은 굉장히 본인의 위치와 그리고 역할을 인식하고 차분하게 편안해졌어요. 어제는 심지어 감정적인 부분까지 호소하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요. 들어갈 정도로 예. 하게 됐어요. 자 지금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연대 가능성 있는 겁니까? 천하람 누구랑요? 안철수 연대 가능성? 그 목요일 날 이태원 오신대요. 간대요? 내일 이태원 대표님한테. 온대요. 예. 이태원. 그걸 이제 그저께 저희가 논의하면서 예. 사실 저희 단독으로 원래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4호선에 위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안내판에 네. 이태원 그 회복 상품권 상품권. 제가 상품권을 봤습니다. 판다고 예. 뭐 SNS. 청취자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태원 일대 뭐 보강동 뭐 이런 한남동 이런 데서 10% 할인해 주는 지역 상품권을 팔고 고개만 있어요. 쓸 수 있는 상품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100억 정도 파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이태원 상권 살리기 위해서 이거 앞장서 가보자 해서 저희 캠프 내부 기획으로 이제 했던 건데 네. 뭐 사실 안철수 후보도 뭐 사실 이 테두리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사실 캠프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반신반의가 뭐였냐면 안 받을 것 같다. 예, 1. 왜냐면 안철수 캠프는 구조적으로 이준석이 뭘 한다 그러면 불안해해요. 예, 잘 그런 안 게 있어요. 받을 것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의도지라는 네. 걸 파악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현재 상황 선거 상황에서 자기의 위치랑 저희가 생각하는 상황 위치가 다를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포섭의 대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결선 투표 가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안철수 대표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전혀 다른 기획 의도 없으니까요. 그냥 오세요, 그냥. 정말 연대 아니라도 같이 한번 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이 아니, 이런 게 말씀이네요. 상승 작용이에요. 같이 아. 올라갈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는 시너지 같은 오는 게 효과? 맞아요. 근데 뭐 아. 선거 전략 차원 예. 문제를 떠나서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대표 뭐 텔레그램 보내면 하루 사이에 오는데 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텔레그램 물어봤습니까? 보냈거든요. 네. 안 읽으시네요. 텔레그램 얘기도 많이 하긴 하던데. 예, 예. 자, 또 다른 좀 주제 중에 하나가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입니다. 지금 장윤상 기자가 그 취재를 좀 열심히 하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 너무 말고도 열심히 해요, 아니요. 지금. 그 저는 전반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아니 여당 전당대회에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개입이 아니라 기자는 다 취재를 하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고도 일찍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그 재산 증식 과정 네. 에 대해서 취재한 기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지역에서는 계속 그 보도를 하면 꼭 고소고발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혐의는 대체로 다 받습니다. 아, 네. 조심하세요. 그냥 자꾸 이렇게 조심하라고 전화하고 주목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얘기할 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이 온당한가를 다 떠나서 어찌됐든 좀 이분이 판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판사 4년 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개업해서 쭉 가는데 뭐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렸지만 이게 고학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제 그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재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지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 기자들 제가 취재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뭐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이를테면 뭐 1,800배 올라서 그렇죠. 뭐 640억이 될 수 시세 차익을 있다. 그만큼 봤다. 예.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울산 KTX 관련한 그 개발건도 그 개발 자체 노선 변경이 이상하게 됐다. 이거는 뭐 짚어보고
한번 찾아볼 네. 대목이지만 그게 아마 울산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상당 부분 공소시효도 지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땅 주변에 굉장히 큰 필지의 땅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쪼개기, 뭐 80개 정도로 쪼개기가 되어 쪼개기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다. 기획부동산의 예.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에 김기현 후보 땅이 있고 주변이 개발될 것 같으니까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왜 핵심은 도덕성인데 그 김기현 후보의 도덕성 이런 검증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볼 대목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앙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런 이슈 지역 문제 그렇죠. 이슈다. 예, 그렇게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취득 과정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98년도에 이제 매입을 했다. 30대 후반대. 39입니다. 예. 그리고 1,800배 시세 차익이 있다. 이게 의혹의 하나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혹시나 권력을 이용해서 노선을 바꾼 거 아니냐. 이게 두 가지가 좀 핵심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사실 김기현 후보가 제가 이제 그 대표할 때 원내대표를 했었는데 두 분이 친했지 않습니까? 그때 권익위에서 이제 그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자료 내라 하고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투기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기적 요소는 찾기 힘들 거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고난이도죠. 이제 이거는 아까 말했던 장 기자님 말했던 권력의 개입 요소라든지 지방 행정을 하면서 혜택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난이도라서 아마 권익위가 건들지 못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런 걸 밝히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론에 취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건 사실이죠. 그런 움직임 자체를. 예. 그리고 사실 울산 정가에서도 사실 2014년 이후 2018년 이후의 선거에서는 그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하는 게 핵심 이슈였지. 오히려 이런 재산 문제 같은 경우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대두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건 있어요. 김기현 후보가 계속 이제 항변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들여다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그 얘기합니다. 예. 뭐 이런 것들. 예. 사실 뭐 대장동도 그렇고 다 있지만 그 항상 들여다볼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 선거 나올 때마다 2014년, 2018년 나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지 않았느냐. 그때 다 상대 쪽에서 공격하고 검증했지만 문제 없었다 그러는데 울산시장 선거는 울산 사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 다른 지역 언론에 나온 선거를 다루기에도 지면이 부족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울산 선거는 아마 지역 언론에서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루고 있었고 그게 뭐 적극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이슈화가 안 된 것이지. 울산시장 선거는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그 판세가 유리한 쪽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마 좀 해명으로 나오긴 좀 너무 나이브한 해명 아니냐. 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 이재명 당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제가 한 마디만 해야 되는데 예, 듣고 하겠습니다. 그 예. 김기현 후보의 땅 매매를 할 때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근데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사고 11일 만에 그러니까 보름도 안 지나서 김기현 후보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데 이분이 이제 교회 뭐 그 같은 교회 네. 그 장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 집사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여하튼 그 이분하고의 관계 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일 때 그 지역에 굉장히 큰 부동산 개발 건이 있는데 네. 그걸 또 이분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어요. 이 부분도 당시에 그 울산 지역에 부울경 지역에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계속 고소고발이 걸리니까 하다가 말았다. 중간에 꺾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2년 전에 부동산 건으로 그 권익위 전수조사했을 때 제가 정치인들 저도 깜짝 놀라서 부동산을 이렇게 하는가라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떤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딱 이슈가 되면요, 그 다들 해명 자료 들고 와요. 이제 해명 자료 들고 오는데 보면은 기획 부동산도 있고 무슨 뭐 누가 했냐 그러면은 뭐 부인분이 해가지고 어디가 소개받고 했다, 지인이 어떻게 소개해줘서 땅을 샀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다지 뭐 일반인들보다 성공률이 높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 기획 부동산 했다 망한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당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거꾸로 그렇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하는 부동산마다 성공을 하신 분은 또 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분은 뭐 또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분은 재산이 진짜
이분의 이력을 봤을 때 많을 이유가 없는데 꽤 많아서 보면 다 성공적인 투자건들이 연이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김기현 후보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IMF 때 그때 이제 울산 지역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클라이언트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경매로 부동산 사지 말자. 네. 이런 자정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고속감인데. 아니 고소가게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때 그 서명을 받았대요. 변호사마다 울산 지역 변호사마다 서명을 받았는데. 이때 한 2분 정도가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기현 후보였다. 별게 다 오늘 진짜. 뭐 그거는 뭐 하여튼 장 소장님 말씀하신 네. 너무 일방적으로 가서 제가 김기현 후보 측 얘기를 좀 네, 해드릴게요. 해주십시오. 네. 김기현 후보 측은 39살 변호사 때 이제 은퇴하면은 목축업. 목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목장하려고 그때 이제 예. 지인을 통해서 네. 땅을 산 것뿐이다. 특이 요구는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울산에서 목장을 한다고요? 예. 그 땅은 지금 밤나무가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은 뭐 과수원인데 네, 과수원이에요. 하여튼 지금 목장을 해명. 목장하면 대관령 이런 그러니까. 평창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여튼 목장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김기현 후보한테 안 좋은 거는 프레임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땅 투기한 김기현. 어제 천하람 후보가 얘기를 한 거 보면 예. 울산의 이재명. 그렇죠. 이런 그렇게 프레임이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경기도 지사까지 끊었으면은 대장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대선 후보 나오고 당대표 나오고 하니까 대장동 땅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기현 의원도 그냥 울산시장 원내대표까지 끊었으면은 아. 이게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건데 예. 당대표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문제가 하나 더 확산되는 짚어보죠. 이게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됐을 때, 자꾸 천하람 후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민주당 총선 전략으로 김기현 땅 얘기 계속 할 거다.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사건 중에 제일 정치 입장에서 구질구질한 게 뭐냐면 수사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아, 구질구질한 거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이 건 같은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공소시효도 도래하고 매입 시기도 상당히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네. 자료가 상당히 부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곁다리 이야기만 돌고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네.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그런 어떤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분석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복잡해 볼 것도 없이요. 이런 전당대회 겪고 나가지고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다 한들 어떤 권위를 가질까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가 당 대표하면서 저 전당대회 할 때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시작했을 때 여론조사이 잘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60% 찍었어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서 당신을 위해 일하겠다고 해요. 근데 저 끝까지 그 사람 다 거부하고 3명만 같이 일했거든요. 아니, 저도 일하겠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결국 빚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표가 돼서도 본인이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요 김기현 후보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대통령한테 예, 대통령한테 빚진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 천하람은 이준석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럼 저는 한마디만 해요. 김기현은 누구 아바타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반박 못하죠. 김기현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김기현 후보가 사실 주도적인 정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핸드캡을 달고 이렇게 선거 지휘한다는 게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급은 올랐지만 권위는 사라지는 뭐 약간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다. 자 끝으로 벌써 정리 끝으로예요? 아니요 아, 이거 김기현 대표의 딱 문제 이제 그만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또 딴 기회로 네, 말씀드릴게요.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 주로 얘기하셔야 돼서. 예. 그렇다면 요 질문만 하면 뭐 변수 남았는 거 있습니까? 2주 정도 남았는데 또 결선 투표도 가능할지. 저희가 일주일 전에 황교안 변수를 예측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아무도 몰랐었어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이제 그 총선 이후에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고 그 소위 부정선거 트라우마랑 극복하시고 예전에 어쨌든 그 냉철함을 좀 찾아가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게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통 안철수가 달라졌다 이런 것도 많이 듣지만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거의 체감과는 다른 레벨로 황교안 대표는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연대 우군까지 생각하고 있던 황교안 대표 측에서 그런 공격이 들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철수 황교안 안철수 천하람 둘의 어쨌든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언론의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기현 대표 쪽은 변수가 별로 없어요. 변수가 그 쪽은 없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일주일 정도 앞으로 좀 영향이 있을 거다. 황교안 캠프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재밌는데 어제 이제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황교안 캠프 우선 그 김기현 그 KTX 땅 투기 의혹 계속 갈 거냐 네. 간다. 그러면 재산 증식 전반에 대해서도 갈 거냐. 그거는 또 현장도 직접 가봤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예. 간 건 아니고 예, 이제 아니고, 캠프 사람들이 예. 갔다 온 건데 그러면은 재산 증식 전반의 과정으로 갈 거냐? 노코멘트. 그리고 연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물어봤더니 연대 문제 지금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 나 다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건 그때 같은 생각을 해보겠다. 약간 여지가 있네요. 유동적이고 여지가 있더라고요. 김기현 후보와의 연대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 아까 말했잖아요. 대표 되는 거 이전에 지금 뒤에 거의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빚을 진 사람 플러스 혹주머니가 몇 개 정도 달리는 상황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불편한 거죠. 빚을 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황교안 대표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요. 정상적인 대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네, 변수는 연대 같아요. 연대가, 그냥 황교안 대표가 김기현 후보를 손 들어주면 결선 안 갈 가능성도 그럼 있다. 1차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결선 안 거군요. 갈 수 있는데 김기현 대표 측 관계자들은 되게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황교안 네. 대표 때문에. 저럴 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정말 잘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질문해 주십시오. 최고위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궁금해요. 최고위원은 예. 이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여론조사 보면 저희도 이제 계속 여론조사 받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녹취를 요즘 많이 보내줘요. 근데 특이한 이게 뭐냐면 결과 뭐냐면은 최고위원은 약간 무관심 선거다 보니까 네.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어떤 여론조사는 가나다 순으로 부르더라고요. 가나다 순으로 부르면 김용태가 높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게 나.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지지층 같은 경우에 김용태 허은하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나다로 하면 김용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태를 찍어버리고 처음에 나온 거에서 랜덤으로 하면 이제 좀 다르게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이름 부르는 순서도 어딘는 가나다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좀 의도가 있다 봐야죠. 가나다로 부르면은 김기현 후보. 김안천황이거든요. 네. 왠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순서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김한천왕으로 그렇게 가나다로 돌린 조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랜덤으로 돌리면 조금 결과가 달라지는 느낌 이런 게 좀 있는 아니 거예요. 허은하 김용태 둘 다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1인 2표제로 한 조사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경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십니까? 요즘 다른 방송 가서 그 얘기하면 그 얘기만 헤드라인 잡혀가지고 제가 천하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게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요? 예. 그거는 방송 끝나고 얘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끝나면 관심도 없겠지만. 직접 한번 아니 뭐 출마하지 뭐 출마 안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걸 당연히 왜 출마하죠. 물어봐요? 박지훈 변호사 출마하십니까?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그게 뉴스네. 네, 절대 안 합니다. 비례대표 2번 박지훈 변호사. 예? 비례대표 2번. 왜 그러십니까? 꼬리가 올라갑니다. 자, 이 전당대회 끝나면 공천 얘기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이거 분당대회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공천 학살 얘기도 한번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 공천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습니까? 빈 얘기도 이준석 대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 사실은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네.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컨대 천하람 후보가 된다. 그러면 다시 혁신위원회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네. 뭐 개혁 공천 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해서 뭐 후보자가 과연 그 본선 경쟁력이 있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할 거고. 네. 예컨대 이제 김기현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용산에서 쭉 명단이 오겠죠. 용산 그러면 명단이 그 올 용산 명단을 가지고 이 미션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또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힘은 투닥투닥거릴 수밖에 없겠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추석 이후는요. 네. 양 정당 다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될 것이 네. 다음 총선 때문에. 왜냐하면 추석 이후 그 시점을 통해서 네. 출마하려고 하는 대통령실 아니면 정부에 있는 분들 나올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딱 누구 이 사람은 여기 나가겠네? 또 이사로 어디 갔네?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난리가 거예요. 나네요. 저는 추석 난장판이에요. 아니고 여름 제가 보기엔 봄부터 좀 추석, 왔다 갔다 할 것 추석은 같은데. 네. 그 대표님. 이거 네. 보시면요, 그 용산 좀 들으라고 제가 얘기해 주자면요, 그 당무를
하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당 상황을 알아야 제대로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변호사당이고 검사당이고 교수당이고 막 이랬을 때 네. 그때 약간 트렌드가 지금 다른 건 뭐냐면요. 낙천해도 그냥 뭐 한 4년 놀지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물갈이가 좀 쉬운 측면도 있었어요. 보수정당이 4년만 쉬면 된다. 위계도 서 예. 있고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뭐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예. 지금 지난 21대 공천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용산에서 건드리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남의 대부분 지역구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냐면요. 광역의원 출신, 구청장 출신, 아하. 그리고 나이 한 60대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번 밀리면 다시는 국회의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하. 예, 이 차이가 큽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하려고 하겠네요. 안 그렇죠. 밀리려고. 왜냐하면 그리고 뭐냐면 뭐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국회의원 될 때 아니면 뭐 차관 장관 출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조직이 아니라 낙점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직 선거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김용호 국회의장이 다 자른 다음에 이제 넣을 사람 없어가지고 다 그 전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떨어지신 분 다 들어갔거든요. 예. 국회의원으로. 예. 이분들은요 어릴 때부터 정치하신 분이라서 적어도 내가 여기서 꼬리 잡고 흔들면은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무소속이나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할 분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공천 확산극을 펼치겠다? 180석이 아니라 더 큰 영향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공기업 사장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출마할 거야 수사. 이러면 어떻게? 그 조정을 이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장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대신에 뭐 예를 들어 공기업 무슨 자리를 제공한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용산의 정부 능력이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없다는 거죠. 예, 싼 값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 수사 이렇게 가는 거지. 수사로 하는 것이다. 자, 두 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네, 뭐 비슷하죠. 예. 자, 그러면 이뭐 시간이 좀 이게 금방 흘러가서 이 질문을 제가 좀 너무 드리고 시간 싶어요. 배정이 짧았어요. 예. 27분은 너무 짧다. 너무 짧아가지고 네, 이게 좀 네. 깊이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박지원 전 원장이 우리 이준석 대표를 아주 지도작가입니다. 아주 뭐 그럼요. 높이 평가를 하면서 박지원 원장이 또 예측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1월 전에 보수신당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엔 박지원 원장은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은 네. 분명히 보수단체에서 고발 들어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 국정원은 해외 정보만 다뤄야 되는데 아하. 너무 국내 정치를 관심 많이 가지셨던 거 농담이죠.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말씀하신 거네요. 예. 네, 아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수 신당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기 위해 가지고는 지역 기반과 세대 기반의 방법이 있는데 세대 기반으로 하기에는 보수 정당에서는 그 젊은 사람의 포션이 아직 작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민주당은 그 당시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라질 때 하나는 수도권 기반, 하나는 호남 기반으로 가서 그렇죠. 양립이 가능한 형태였다 그러면 보수 정당은 그렇게 갈라먹을 파이도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수 정당은 보수에 있는 사람들 지지층은 대부분 모르지만은 이미 대한민국의 비주류가 됐어요. 보수가.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보수가 무슨 뭐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갈라먹어도 의석을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냉정하게 지금 이제 봐야 되는데 어디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만 모르고 있다. 저는 예.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정리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예. 좀 너무 때이른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좀 그리고 좀 불쾌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예컨대 이제 천하람 후보가 네.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젊은 보수는 어떤 진로를 고민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을 원래는 보수 정당 그런 거거든요. 우두머리를 없애면은 병력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준석도 잡으려고 그러고 유승민도 잡으려고 그러고 나경원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젊은 세대는 지금 구독 서비스에 너무 일상화돼 있어요.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다 해가지고 한 달에 몇천 원씩 내면서 그냥 구독 멤버십 해놔요. 정당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게 됐어요. 한 달에 1,000원씩만 내놓으면은 그래 뭐 당원, 나중에 연말정산 환급 받고 어차피 그거는 뭐 그래 책임당원. 예. 투표권으로 뭐 장이 설 때마다 놀지 뭐 이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안 죽을걸요. 알겠습니다. 세력이 있구나. 맞짱 토크 시간이 다 돼서 다 됐어요? 예, 다음 주 한 번 더 모시고 싶은 마음 제가 많이 드는데 네.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알겠습니다. 세 분 장윤성 기자님 또 장성성님 이준석 대표님 세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